죽음의 수용소 다시 3 빅터 프랭클 지음 이시형 옮김 2.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내 자전적인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로부터 내가 주장하는 정신치료법 이론을 보다 충분히, 보다 직접적인 설명을 곁들여 얘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초판에 로고테라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했는지 그 이후에도 좀 더 폭넓게 취급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따라서 이번 판에서는 내용을 완전히 새로 써서 설명을 상당히 보충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모두 20권에 이르는 독일어판에 들어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작은 분량의 지면에 압축해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언젠가 빈에 있는 내 진료소를 찾았던 한 미국인 의사가 생각난다. 선생님은 정신분석가이신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신분석가가 아니라 정신치료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은 어느 학파에 속하십니까? 제가 직접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로고테라피라고 하죠. 로고테라피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정신분석과 로고테라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는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나는 일단 수긍하는 대답을 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그 전에 먼저 선생께서 정신분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정신분석을 하는 동안 환자는 침대에 누워서 의자에게 때로는 하기 거북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즉흥적으로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로고테라피를 받는 동안 환자는 똑바로 앉아서 의사로부터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농담조로 한 말이지 로고테라피의 유점을 설명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분석과 비교해 볼 때 로고테라피가 덜 회고적이고 자기 성찰을 덜 요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다. 로고테라피는 환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말하자면 미래의 환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다. 동시에 로고테라피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와 피드백 기제를 약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정신질환 환자에게 전형적인 자기 집중 증상이 발생하고 심화되는 것을 막는다. 물론 이런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로고테라피에서는 환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깨우치게 도와주는 것이 정신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제 내가 만든 이 책에 왜 로고테라피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얘기하겠다. 로고스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다. 로고테라피 혹은 다른 학자들이 빈 제3정신의학파로 부르는 이 이론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인간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로고테라피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인간의 원초적 동력으로 본다. 내가 로고테라피를 프로이트 학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쾌락의 원칙이나 아드리안 학파에서 우월하려는 욕구로 부르는 권력의 추구와 대비시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인간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본능적인 욕구를 2차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의미는 유일하고 개별적인 것으로 반드시 그 사람이 실현시켜야 하고 또 그 사람만이 실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자신의 의지를 충족시킨다는 의의를 갖게 된다. 어떤 학자들은 의미와 가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나 반사작용 그리고 승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내 경우를 얘기하자면 나는 단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위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 반사작용을 위해 죽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이상과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이며 심지어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89%의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살아야 할 의미를 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중 61%는 자기 삶의 기꺼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과 어떤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후 나는 빈에 있는 내 진료소에서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종류의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불과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자들이 48개 대학 7,94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 예비 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2년 동안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설문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 16%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78%는 첫 번째 목표가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마음속에 숨겨진 내적 갈등을 감추려고 가치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는 그 거짓 가치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면을 벗어내야만 한다. 하지만 가면을 벗기는 작업도 인간의 진정하고 순수한 욕구, 즉 자기 삶의 소망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만나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 만약 그때 중단하지 않으면 가면 벗기기를 하는 심리학자가 실제로 벗기는 것은 그 자신의 숨겨진 동기, 즉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순수한 것,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필요한 자기 자신의 무의식일 뿐이다. 실존적 좌절.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 의지도 좌절당할 수 있다. 이것을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적 좌절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존적이라는 단어는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 존재 그 자체, 즉 인간 특유의 존재 방식. 2. 존재의 의미. 3. 각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 즉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실존적 좌절 역시 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그동안 심인성 노이로제라고 했지만 로고테라피에서는 이것을 누제닉 노이로제라고 부른다. 누제닉 노이로제는 병의 원인을 심리적인 것에 두지 않고 인간 실존의 정신론적 차원에 둔다. 이것이 인간 고유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로고테라피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누제닉 노이로제. 누제닉 노이로제는 욕구와 본능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다. 그 원인 중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좌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누제닉 노이로제의 경우 로고테라피가 일반적인 심리요법보다 더 적절하고 완전한 치료법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치료법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들어간다. 이제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이 빈에 있는 내 진료소를 찾았다. 5년 전부터 뉴욕에서 받아온 정신분석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상담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에게 왜 분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처음 어떤 이유로 분석을 받기 시작했는지 물었다. 그 결과 환자가 자기 직업에 불만이 있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뉴욕의 분석가는 그에게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또 했다고 한다. 그의 상관들과 미국 정부는 단지 아버지의 이미지에 불과할 뿐이고 결과적으로 직업에 대한 불만은 그가 아버지에게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증오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5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분석을 받는 동안 환자는 이런 분석가의 해석을 점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마침내 상징과 표상의 나무로 가려진 숲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몇 번 상담을 해본 결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직업에 의해 좌절됐으며 사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밝혀졌다.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최근에 그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 찾은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 사람의 경우 내가 정말로 신경질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에게는 정신요법은 물론 로고테라피 치료법을 실행해야 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실제로 그는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다 신경질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고통 역시 모두 다 병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고통이 실존적 좌절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그것을 신경질환 증세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성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의심하거나 간에 이런 현상이 병 때문에 생긴다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결국 병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나는 단호하게 부정한다. 실존적 좌절 그 자체는 병적인 것도 병원적인 것도 아니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절망도 실존적 고민이지 정신질환이 아니다. 후자의 견지에서 전자를 해석하다 보면 의사는 환자의 실존적 절망감을 한 움큼의 신경 안정제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의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의 실존적 위기를 통해 그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로고테라피는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그렇게 하려면 환자의 실존 안에 숨겨진 로고스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분석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로고테라피는 정신분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로고테라피가 환자에게 어떤 것을 다시 깨우쳐 주는 과정에서는 인간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적 요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존적 현실, 즉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실존의 잠재적 의미까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어떤 종류의 분석이든 심지어 치료 과정에서 정신론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석일지라도 환자가 자기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인간을 그저 충동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쾌락을 얻거나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드와 자아, 초자아를 절충시키거나 혹은 사회와 환경에 그저 순응하고 적응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된 관심사가 어떤 의미를 성취하는 데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로고테라피는 정신분석과 구별된다. 정신의 역동성,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보다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정신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 라는 니체의 말에는 이런 예지가 담겨 있다. 이 말에서 정신치료에도 유용한 어떤 좌우명을 찾을 수 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감자 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쓴 또 다른 사람들도 일본과 북한, 북베트남의 포로 수용소에서 실시한 정신치료 연구조사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아우슈위츠에 처음 잡혀갔을 때 나는 출판하려고 집필 중이던 원고를 압수당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 긴장이란 이미 성취해 놓은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 사이의 긴장. 현재의 나와 앞으로 돼야 할 나 사이에 놓여있는 간극 사이의 긴장이다. 이런 긴장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잘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내면에 잠재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전장을 던지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동안 숨어있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일깨울 수 있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 혹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항상성, 즉 긴장이 없는 상태라고 흔히 말한다. 나는 정신건강에서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오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다. 말하자면 한쪽 극에는 실현돼야 할 의미가 다른 극에는 의미를 실현시킬 인간이 있는 자기장 안의 실존적 역동성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더 효력이 있다. 낡은 아치를 튼튼하게 할 때 건축가는 오히려 아치에 얹히는 하중을 늘린다. 그래야만 아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잘 밀착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심리요법가는 삶의 의미를 갖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환자 마음에 어느 정도 긴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요즘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생각, 즉 자기 삶 전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가져다주는 악영향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환자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은 내적인 공허, 자기 안의 허무가 늘 따라다니는 것을 느낀다. 앞에서 내가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런 상황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실존적 공허. 실존적 공허는 20세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 중 하나이다.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인간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된 후에 겪어야 했던 두 가지 손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의 일면을 잃었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동물적 본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낙원에서나 얻을 수 있는 안전함은 이제 인간에게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됐으며 인간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덧붙여 근래 들어 인간은 또 다른 상실감을 맛보게 됐는데 그것은 그간 자기 행동을 지탱해 주던 전통이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본능도 없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전통도 없다. 어떤 때는 스스로도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정도가 됐다. 그 결과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동조주의 아니면 남이 시키는 대로 전체주의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최근 내가 가르치고 있는 유럽 학생을 조사했더니 전체의 25%가 크든 작든 실존적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학생들은 25%가 아니라 무려 60%가 이런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존적 공허는 대개 권태를 느끼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인간은 고민과 권태의 양 극단을 끊임없이 오가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이해가 갈 것이다. 실제로 요즘은 고민보다는 권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동화 과정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여가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애석한 것은 그중 많은 사람이 새로 얻게 된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일요병을 예로 들어보자. 일요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한 주일을 보내고 내면에 공허감이 밀려올 때 자기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겪는 일종의 우울증이다. 자살의 상당수가 바로 이런 실존적 공허 때문에 일어난다.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울증과 공격성, 중독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실존적 공허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연금 생활자나 나이든 노인들이 느끼는 위기감 역시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실존적 공허는 가면을 쓰거나 위장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되면 사람들은 권력욕으로 좌절을 대신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권력욕인 돈에 대한 욕구도 포함된다. 한편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좌절된 곳에 쾌락을 추구하는 의지가 대신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 실존적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종종 성적 탐닉에서 보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신과 환자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특정한 유형의 피드백 기제와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징후들이 공허한 상태에 있는 실존에 침입해 들어가서는 계속 번성하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다. 이런 환자의 경우 누제닉 노이로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심리요법에 로고테라피를 보완하지 않으면 환자가 자기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실존적 공허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면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고테라피는 앞에서 얘기한 누제닉 노이로제뿐만 아니라 시민성 노이로제는 물론 신체성 신경질환에도 두루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매그더 비 아들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모든 치료법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로고테라피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환자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자. 삶의 의미. 나는 의사들이 이 질문에 대해 일률적인 대답을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한 개인의 삶이 갖는 고유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문에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체스 챔피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절묘한 수는 무엇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임의 판세와 상대편 선수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가장 절묘한 수란 있을 수 없다. 인간 실존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추상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특정한 일과 사명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 삶 역시 반복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된 임무는 거기에 부과돼 찾아오는 특정한 기회만큼이나 유일한 것이다. 삶에서 마주치는 각각의 상황이 한 인간에게는 도전이며 그것이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한다. 때문에 실제로는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바뀔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으며 그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짐으로써만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로지 책임감을 갖는 것을 통해서만 삶에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로고테라피에서는 책임감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본다. 존재의 본질. 로고테라피에서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로고테라피의 행동 강령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처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기에 좋은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첫째, 현재가 지나간 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둘째, 지나간 과거가 아직도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유한성은 물론 그가 자신과 자신의 삶으로부터 성취해낸 성과의 궁극성과도 대면하게 만든다. 로고테라피는 환자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도록 하고자 노력한다. 무엇을 위해, 무엇에 대해, 혹은 누구에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긴다.
심리치료사 중에서 로고테라피 치료사가 환자에게 가치 판단을 내려주고 싶은 유혹을 가장 덜 받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환자가 가치 판단을 내릴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가 자기 삶의 과제를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찾을지 아니면 자기 양심에 대한 책임에서 찾을지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삶을 단지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임무를 부과한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로고테라피는 가르침이 아니고 설교도 아니다. 도덕적 훈계와 거리가 먼 것처럼 논리적 추론과도 거리가 멀다. 비유하자면 로고테라피 치료사가 하는 일은 화가보다는 안과 의사가 하는 일에 가깝다. 화가는 자기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쓴다. 반면에 안과 의사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로고테라피 치료사의 역할은 환자의 시야를 넓히고 확장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의미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환자가 인식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인간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잠재되어 있는 삶의 의미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 내면이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나는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말은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지향하거나 그쪽으로 주의를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성취해야 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대면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소위 자아 실현이라는 목표는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자아 실현을 갈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아 실현은 자아 초월의 부수적인 결과로서만 얻어진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삶의 의미란 끊임없이 변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로고테라피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첫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셋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첫 번째를 완수하고 달성하는 방법은 아주 분명하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 선이나 진리,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거나 마지막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체험하는 것, 즉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의 의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가장 깊은 곳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사랑으로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과 개성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잠재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사랑을 소위 승화라는 의미에서의 성적 충동이나 본능의 단순한 부수 현상, 1차적 현상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사랑은 섹스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근원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섹스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섹스는 그 안에 사랑이 담기는 순간, 아니 사랑이 담겨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성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랑을 섹스의 부산물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섹스를 사랑이라 불리는
궁극적인 합일의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실현을 통해서이다. 실현의 의미.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유일한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력은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공경을 인간적 성취로 바꾸어 놓는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 수술이 불가능한 암 같은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명쾌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개업의 한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에게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까?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했다. 만약 선생님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말했다. 오 세상에, 아내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어내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것 보세요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면하신 겁니다. 부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한 게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 대가로 지금 선생님께서 살아남아 부인을 애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내게 악수를 청한 후 진료실을 나갔다. 어떤 의미에서 실현은 그것의 의미, 희생의 의미 같은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실현이기를 멈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의미의 치료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첫째, 그의 절망은 병이 아니었으며 둘째, 내가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고 그의 아내를 살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바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최소한 자기가 겪고 있는 시련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은 로고 테라피의 기본 신조 중 하나이다. 자기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인간이 기꺼이 그 시련을 견디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의미를 발견하는데 시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단지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시련일 경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만약 그 시련이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련의 원인,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인간이 취해야 할 의미 있는 행동이다. 불필요하게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학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인이 된 조지아 대학 심리학 교수 이디스 와이스코프 조 웰스는 로고 테라피에 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늘날 정신건강 철학은 인간은 반드시 행복해야 하며 불행은 부적응의 징후라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치 체계가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더 불행해지면서 피할 수 없는 불행의 짐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이다. 또 다른 논문에서 그녀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행하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시련에 수치심보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품위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고 있는 미국 문화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는 데 로고 테라피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혹은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련의 불가피성이다. 이런 시련의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갖게 되며 그 의미는 글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보존된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시련의 잠재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을 얘기해 보겠다.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됐지만 당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28명 중 1명도 채 안 됐다. 내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외투 안에 숨겨진 내 첫 번째 책의 원고를 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따라서 나는 내 정신적 자식을 잃는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해야 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육신의 자식은 물론 정신의 자식도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삶이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가 하는 의문에 직면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해오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이미 갖고 있었으며 그 후 곧 의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대신 아우슈비츠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곧 가스실로 보내진 수감자의 누더기 옷을 물려받았을 때였다. 그동안 써놓았던 책의 원고를 빼앗긴 대신 나는 물려받은 그 외투에서 히브리 기도책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유대교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쉐마 이스라엘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막힌 우연의 일치를 단지 종이에 적지만 말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신의 계시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런 가혹한 상황에서 내 관심은 대부분의 동료들과는 달랐다. 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시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내가 갖고 있었던 의문은 이런 것이었다. 과연 이 모든 시련,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의미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탈출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우연에 의해 그 의미가 좌우되는 삶이라면 그것은 전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임상에 따른 문제들. 요즘은 신경질환보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사람 중에는 옛날 같으면 정신과 의사 대신 목사와 신부, 랍비를 찾아갔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성직자에게 가지 않고 의사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묻는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고 드라마. 예를 하나 들려고 한다. 어느 날 11살짜리 아들을 잃은 후 자살을 기도했던 한 어머니가 우리 병원으로 왔다. 쿠르트 코코우렉 박사가 그녀를 집단심리 치료 모임에 참석시켰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마침 박사의 주도 아래 사이코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는 큰아들과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됐다고. 그 불쌍한 소녀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장애인이었다. 그녀가 자기 운명의 반기를 들고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했을 때 막은 것은 바로 그 큰 아들이었다. 그는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 삶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녀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될까? 그녀가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도와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즉석에서 나는 토론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있던 다른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나이를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30살이에요. 이제는 30이 아니라 80살이고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신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돈을 많이 벌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은 풍족한 삶이었죠. 나는 이렇게 말한 다음 그녀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상상해 보도록 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에 당시 녹음했던 테이프에 들어있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적어보겠다. 아, 나는 백만장자와 결혼했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쉽게 살았지요. 원도 한도 없이 살았어요. 남자와 연애도 하고 남자를 갖고 놀기도 했지요. 그런데 80살인 지금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네요.
늙어서 과거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그런 다음 나는 불구 아들을 둔 여자에게도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도록 했다. 테이프에 녹음된 그녀의 말을 그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아이를 갖기 원했고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하나는 죽었고 또 다른 아들은 불구자입니다. 그 아들은 만약 내가 돌봐주지 않았으면 아마 보육시설로 보내졌을 겁니다. 비록 다리를 못 쓰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어쨌든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해주었고 내 아들이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도록 키웠습니다. 이 말을 한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다음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 삶을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의미가 충만한 삶이었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제 삶은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본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갑자기 자기 삶이 갖고 있는 의미, 그녀의 고통까지 포함된 자기 삶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아주 짧은 삶, 예를 들어 그녀의 죽은 아들의 경우처럼 짧은 삶이 80년의 긴 삶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사랑과 기쁨으로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잠시 후 나는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소아마비 혈청 연구에 사용되는 시험용 원숭이는 끊임없이 주사바늘에 찔리고 또 찔리는 고통을 겪는다. 원숭이는 과연 자기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라고 대답했다. 원숭이의 지능으로 볼 때 원숭이는 인간 세계, 즉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곧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삼라만상의 진화 과정에서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인간이 겪는 시련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말입니다. 초의미. 이런 궁극적인 의미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이것을 초의미라고 부른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실존 철학자들이 가르친 대로 삶의 무의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절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로고스는 논리보다 심오하다. 초의미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정신의학자는 머지않아 환자들로부터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6살짜리 딸에게 받았던 질문처럼 아빠, 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딸아이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얘야, 며칠 전에 내가 홍역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해 주셨잖니. 꼬마는 수긍할 수 없었던 모양이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하지만 아빠, 이걸 잊지 마세요. 처음에 홍역에 걸리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환자가 종교적으로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지닌 영적인 자원을 끌어내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정신의학자는 자기 자신을 환자 입장에 놓아야 한다. 동유럽 출신의 랍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자기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바로 이런 태도를 취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와 아이 6명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졌다. 그 후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이 유일한 의미라면 삶 그 자체는 의미 없는 것이 되고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피는 정통 유대교도로 자기가 죽은 후 카디시,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려줄 자식이 없다는 절망적인 시각으로 자기 고통을 평가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죽은 후 하늘나라에서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가 절망하는 이유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죄 없이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는 늙고 죄가 커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했다. 라피님, 바로 그 때문에 선생이 아이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시련을 겪으면서 선생의 영혼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비록 선생의 아이들만큼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아이들과 같은 곳에 있게 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라고 시편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생이 겪은 시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실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내가 열어준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삶의 일회성.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다. 죽음도 그렇다. 하지만 나는 인생에서 정말로 무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재 가능성이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해왔다. 가능성은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과거로 옮겨간다. 이렇게 과거로 들어감으로써 일회성을 탈피해 영원한 실체로 보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고정된 상태로 보존된다. 따라서 삶이 일회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일회성이 우리 책임 아래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일회적인 잠재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수많은 현재의 가능성 중에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무의로 돌리고 어떤 것을 실현시킬까? 어떤 선택이 단 한 번의 실현을 시간의 모래 위에 불멸의 발자국으로 만들 것인가? 언제나 인간은 좋든 싫든 자기 존재의 기념비가 될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간은 대개 그루터기 밖에 남지 않은 일회성이라는 반만 보고 그 행동과 기쁨,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구원해준 과거라는 곡창은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어느 것도 사라질 수 없다.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처럼 확실한 존재 방식도 없을 것이다.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일회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로고테라피는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것이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자. 염세주의자는 매일같이 벽에 걸린 달력을 찢어내면서 날이 갈수록 그것이 얇아지는 것을 두려움과 슬픔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비슷하다. 반면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떼어낸 달력 뒷장에 중요한 일과를 적어놓고 그것을 순서대로 깔끔하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과 같다. 그는 거기에 적혀있는 풍부한 내용들, 그동안 충실하게 살아온 삶의 기록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반추해 볼 수 있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에 대해 향수를 가질 이유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젊은이를 부러워하겠는가? 그 젊은이에게 놓여있는 잠재 가능성 때문에? 아니면 그가 지닌 미래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가능성 대신에 나는 내 과거 속에 어떤 실체를 갖고 있어.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용감하게 견뎌냈던 시련이라는 실체까지도 말이야. 이 고통들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 비록 남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기법으로서의 로고 테라피. 실제적인 공포,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같은 것은 정신역동적인 해법으로는 진정시킬 수가 없다. 반면에 광장 공포증 같은 신경성 노이로제는 철학적 해법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로고테라피에서는 이런 경우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특수한 기법을 개발했다. 이 기법이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신경질환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 소위 예기 불안에서 시작해보자. 이 증상의 특징은 환자가 두려움을 느끼면 바로 그 증상이 정말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커다란 방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훨씬 더 얼굴이 빨개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원은 생각의 아버지라는 말을 공포는 사건의 어머니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공포 때문에 진짜로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꼭 하고 싶다는 강한 의욕이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도한 의도, 즉 과잉 의도는 성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환자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남자가 자기 정력을 과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자가 오르가즘에 이르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 쾌락은 어떤 행위의 부산물이자 파생물로 얻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얻어져야만 한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파괴되고 망가진다. 과잉 의도 외에도 지나친 주의 집중, 즉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과잉 투사가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음과 같은 임상 보고를 보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와 불감증을 호소했다. 병력을 살펴보니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불감증을 느끼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 그 자체 때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환자가 그동안 정신분석에 관한 책을 읽고 자신의 충격적인 경험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런 예기 불안은 자신의 여성다움을 확인하고 싶다는 과도한 의욕과 함께 상대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그녀가 성적 쾌락의 절정에 오를 수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상대편에게 대가 없이 헌신하고 자기 몸을 맡김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오르가즘을 느껴야 하는데 오르가즘 자체가 의욕과 주의 집중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로고테라피 치료를 받은 후 오르가즘을 체험하는 능력에 집중됐던 환자의 과잉 의도와 주의 집중은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역투사 상태가 됐다. 그녀의 주의가 적절한 대상, 즉 그녀의 파트너에게 맞추어지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오르가즘을 느끼게 됐다. 한편 로고테라피에서 활용되는 역설 의도 기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다. 즉 마음속 두려움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일을 생기게 하고 지나친 주의 집중이 오히려 원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1939년에 이미 나는 독일에서 이 역설 의도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실례가 생각난다. 땀 흘리는 것에 공포증이 있는 한 젊은 의사가 나를 찾아왔다. 땀을 많이 흘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예기 불안이 정말로 땀을 많이 흘리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 순환고리를 끊어버리고자 나는 환자에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릴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충고했다. 일주일 후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예기 불안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전에는 땀을 한 바가지밖에 안 흘렸지만 이제는 적어도 10바가지는 흘리게 될걸.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는가? 공포증으로 4년 동안 고생하던 그는 단 일주일 만에 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여기서 독자 여러분은 환자의 태도가 반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대신 그 반대되는 소망이 들어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불안이라는 돛대에서 바람이 빠져나가고 말았다. 이 치료에서는 타고난 유머 감각으로 자기 자신에게 초연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을 활용해야만 한다.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은 역설의도라는 로고테라피 치료 기법이 적용될 때마다 발휘된다. 로고테라피에서 역설의도 기법이 먹혀 들어가는 것은 인간에게 이런 거리 두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자기 병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고든 W. 올포트가 쓴 개인과 종교라는 책에 나온 말과도 일치한다. 신경질환 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줄 알게 되면 그것은 그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 아니 어쩌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설의도는 이런 올포트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임상적으로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다. 한 환자는 격리 직원으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많은 의사에게 치료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일하는 병원 정신과를 찾아왔을 때 그는 심한 절망감에 빠져 거의 자살 직전까지 왔노라고 고백했다. 몇 년 동안 그는 글씨를 쓰려고 하면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고생했으며 그 때문에 이제는 거의 직장에서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증세를 호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치료를 시작했을 때 에바 코즈데라 박사는 그에게 평소 하던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해보라고 권했다. 말하자면 되도록 글씨를 깨끗하게 정자로 쓰려고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휘갈겨 써보라고 권한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글씨를 엉망으로 쓰는지 사람들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줄 테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글씨를 휘갈겨 쓰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글씨를 휘갈겨 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군요. 그가 다음날 말했다. 이런 방법으로 그 환자는 48시간 만에 손떨림 증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이후 관찰 기간에도 증상이 재활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행복해졌고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이번에는 글씨 쓰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환자였다. 어느 날 외래 병동 이비인후과에 있는 동료가 그를 나에게 데려왔다. 그는 내 동료가 치료해본 환자 중에서 가장 심하게 말을 더듬는 환자였다. 그 환자는 자기 기억에 단 한 번만 제외하고 언어장애에서 벗어난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 단 한 번의 예외는 12살 무렵 전차에 무임승차를 했을 때 일어난 것이었다. 차장에게 들켰을 때 그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불쌍한 말 더듬이 소년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을 더듬으려고던 바로 그 순간 말이 더듬어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비록 치료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때 이미 그는 역설의도를 경험한 셈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역설의도가 간단한 증상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빈 외래 병동에서 일하는 내 동료들은 이 로고테라피 치료 기법으로 정도가 심하고 오래된 강박성 신경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도 성공했다. 60년 동안 결벽증으로 고생했던 65세 여자 환자의 경우를 얘기해 보겠다. 에바 코즈데라 박사는 역설의도 기법을 써서 이 환자를 치료했고 2주일 후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빈 외래병동 신경정신과에 오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삶이 지옥이었다고 고백했다. 세균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강박증으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집안일을 하나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녀가 이런 증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설의도를 적용함으로써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말대로 그것에 대해 농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역설의도는 수면장애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불면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결국 어떻게든 잠을 자야겠다는 과도한 의욕을 갖게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특별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환자에게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고 반대로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해보라고 권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 잠을 자야겠다는 지나친 집착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는 예기 불안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잠을 자지 않겠다는 역설 의도로 바꿔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즉시 잠이 오게 되어 있다. 역설 의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예기 불안 때문에 생기는 강박 충동 상태와 공포증을 치료할 때에는 이 기법이 매우 유용하다. 물론 이것은 단기적인 치료법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치료법이라고 해도 그 효과도 단기적일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 에밀 A. 구트하임 박사는 치료 기간이 길수록 그 효과도 오래 지속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프로이트 정통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내 차트에는 20년 전에 역설 의도 기법으로 치료받은 환자도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치료 효과가 영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역설 의도는 발병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에디트 바이스코프 유엘슨의 다음과 같은 말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정신치료에서는 그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알아내 그것에 근거해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떤 원인이 병을 일으킬 수 있고 성인이 된 후 전혀 다른 원인이 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 신경질환의 실제 원인에 대해 얘기해보자. 신경질환은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예기 불안과 같은 피드백 기제가 근본적인 발병 원인인 것 같다. 어떤 증세가 공포를 낳고 그 공포가 다시 증세를 유발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 증세가 공포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강박증 환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싸우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강박증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압력이 반대편의 압력을 더욱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증상이 악화된다. 이와는 반대로 환자가 강박증과 맞서 싸우기를 중단하고 대신에 아주 반어적인 방법, 역설 의도와 같은 으로 그것을 비웃어주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증세가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없어지고 만다. 이런 증상이 실존적 공허에 의한 것이 아닌 다행스러운 경우에는 환자가 자신의 신경증적 공포를 비웃는 데서 더 나아가 나중에는 아예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기불안은 역설 의도로 좌절시켜야 하고 과잉 의도와 과잉 투사는 역투사의 방식으로 좌절시켜야 한다. 하지만 역투사는 환자가 자신의 삶에 주어진 특정한 과업과 사명을 바라보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자기 연민이든 멸시든 간에 환자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데 있다. 집단적 신경증. 어떤 시대든 그 시대 나름의 집단적인 신경증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치료법이 있었다. 현대의 집단적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적 공허는 허무주의가 개별적이고도 개인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허무주의는 존재가 아무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치료법이 현대에 만연한 허무주의 철학의 충격과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을 치료할 수 없다.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집단적인 신경증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정신치료법이 허무주의 철학을 반영하게 될 뿐 아니라 환자에게 그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 캐리커처만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가르침, 즉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의 결과물이거나 유전과 환경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이론은 태생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다.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환자로 하여금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 즉 자기가 외적인 영향과 내적인 환경의 담보물이나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믿게 한다. 이런 신경증적 숙명론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심리치료법에 의해 조성되고 강화된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의 자유 또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조건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조건에 대해 자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신경학과 정신의학 두 분야를 전공한 교수로서 나는 인간이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어느 정도까지 굴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강제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하다 살아 돌아온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범결정론에 대한 비판. 정신분석은 모든 문제를 성욕의 차원에서만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는 이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정신분석에는 이보다 훨씬 잘못되고 위험천만한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범결정론이다. 범결정론은 어떤 조건이든지 그 조건에 대해 자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관을 의미한다. 인간은 조건 지어지고 결정 지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서 싸우든지 양당 간에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거대한 인간 집단의 행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얻은 사실뿐이고 각 개인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다. 어떤 예측이든 거기에는 그 사람이 처한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간에게는 그런 조건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가능하다면 세계를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제이 박사의 얘기를 해보겠다.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내가 일생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사람, 즉 가장 악마적인 사람이었다. 당시 그는 스타인호프의 도살자라고 불렸다. 나치가 안락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그는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혈안이 돼서 단 한 명의 정신병자도 가스실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전쟁이 끝나고 빈에 있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제이 박사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았다. 러시아 군인에게 잡혀가서 스타인호프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감방 문이 열려있고 그 후 아무도 제이 박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남미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에 당시 오랫동안 철의 장막에서 옥살이를 했던 전직 오스트리아 외교관 한 사람을 상담하게 됐다. 처음에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 있었고 그 후 악명 높기로 유명한 모스크바 루비앙카 감옥에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심리 검사를 하는 도중에 그가 불쑥 제이 박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다고 하자 그가 말을 이었다.
루비앙카 감옥에서 그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방광암으로 40살쯤 죽었지요. 죽기 전에 그는 선생님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안을 주었지요.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차원에 도달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는 동안 내가 사귄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스타인호프의 도살자 제이 박사의 이야기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간 행동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기계나 자동장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 정신의 메커니즘이나 역동성에 대해 예측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정신을 넘어선 존재이다. 그렇다고 자유가 결론은 아니다. 자유는 이야기의 부분이고 절반의 진실에 지나지 않는다. 책임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극적인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내가 동부 해안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보완이 되도록 서부 해안에 책임의 여신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신의학도의 신조. 인간에게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신경증 환자나 노이로제 환자에게도 자유는 있다. 정신병도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비록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있는 법이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신과 의사가 됐단 말인가? 다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뇌라는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만약 환자가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면 안락사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정신의학. 아주 오랜 기간, 실제로 반세기 동안 정신의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았고 그 결과 정신질환 치료를 하나의 테크닉으로만 간주해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런 종류의 꿈은 충분히 꾸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평선 너머로 어렴풋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심리학의 얼굴을 한 의술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정신의학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을 그저 하나의 기능인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는 환자를 병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기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여러 개의 사물 속에 섞여 있는 또 다른 사물이 아니다. 사물들은 각자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에 있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판단에 달려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에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 세대는 실체를 경험한 세대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우슈비츠,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자 또한 의연하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입으로 주기도문이나 쉐마 이스라엘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3. 비극 속에서의 낙관. 비극 속에서의 낙관.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로고 테라피에서 말하는 세계의 비극적인 요소에도 인간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낙관적일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의 비극적인 요소는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고통, 죄, 죽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이 모든 비극에도 어떻게 삶에 대해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능한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 이 모든 비극적인 요소에도 어떻게 삶이 그 자신의 잠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네라고 대답하는 것. 이 말은 독일어로 쓴 내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 또한 이 말은 인간이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중요한 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최선은 라틴어로 옵티멈이라고 하는데, 내가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낙관은 비극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잠재력이 첫째, 고통을 인간적인 성취와 실현으로 바꾸어 놓고, 둘째,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셋째, 이례적인 삶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끌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명심해야 한다. 낙관적인 생각은 명령이나 지시를 받아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모든 가능성과 모든 희망에 대해 가리지 않고 낙관적이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희망에 적용되는 것은 나머지 두 가지에도 적용되는데, 말하자면 믿음과 사랑도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유럽 사람의 눈에는 미국 문화가 인간에게 행복하기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행복은 얻으려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그 이유를 찾으면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알다시피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유가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인간적인 현상인 웃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면 된다. 즉, 우스운 이야기를 해서 그를 웃겨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웃음을 강요해서는 진정한 웃음을 끌어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카메라 앞에 선 사람에게 치즈라고 말하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그런 다음 완성된 사진을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자기적인 웃음으로 얼어붙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로고 테라피에서는 그런 행동 패턴을 과잉 의도라고 부른다. 과잉 의도는 불감증이든 발기부전이든 간에 성적인 문제로 인한 신경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맡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직접적으로 오르가즘, 즉 성적인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할수록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더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된다. 소위 쾌락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이 즐거움을 망쳐버리는 것이다. 사람이 일단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하면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준다. 그렇다면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실례로 포로 수용소나 강제 수용소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보자. 내가 어떤 미군에게 들은 말인데, 이럴 경우 처음에는 체념 상태라고 부르는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체념 상태가 아침 5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론 밖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도 거부하고 대신 막사에 남아 똥과 오줌에 절은 집더미 위에 누워있기를 고집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아무것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경고나 협박도 소용없다. 그런 다음에 아주 전형적인 행동을 한다. 주머니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담배를 꺼낸 다음 그것을 피기 시작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가 앞으로 48시간 안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한다.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지고 순간적인 쾌락의 추구가 뒤를 잇는 것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나는 스스로를 미래가 없는 세대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본다.
이것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 젊은이들이 위안을 얻는 것이 담배가 아니라 마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 마약 문제는 이보다 더 보편적인 집단 현상, 즉 현대 산업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인 실존적 욕구의 좌절에서 나오는 삶의 무의미하다는 생각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정신병 발병 요인에서 점점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단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들만이 아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어빈 디 얄롬은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정신과 외래 병동에서 연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40명의 환자 중 12명, 30%, 바로 이 삶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로 병을 얻었다고 보고한다. 그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팔로알토의 동부지방에서 조사한 결과도 단지 1%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가장 최근 빈에서 실시한 통계조사를 보면 전체 인구의 29%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가 실종됐다고 호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의미는 없지만 수단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수단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나는 소위 실업으로 인한 신경질환으로 고생하는 젊은 환자 중에서 특별한 종류의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출판했다. 그 책에서 나는 이런 신경질환이 두 개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을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는 것과 동일시하고 쓸모없게 됐다는 것을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청소년 기관이나 성인 교육기관, 공공도서관 혹은 이와 비슷한 기관에서 봉사하도록 권유했다. 말하자면 그들이 엄청나게 남아도는 자유시간을 비록 돈을 받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경제 상황에 변화가 없고 전과 같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그들의 우울증이 사라졌다. 사람이 복지 정책에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한 개인이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이 원인인 실업신경 질환과 함께 정신의학이나 생화학적 조건이 원인인 또 다른 유형의 우울증이 있다. 따라서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는 별도로 실시돼야 한다. 하지만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신경질환의 표시나 징후라는 점을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병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병적인 증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잠재적으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간단하게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집단적 신경증후군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증후군이 보여주는 세 가지 단면, 즉 우울증, 공격성, 약물 중독이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실존적 공허함, 곧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은 무수하게 많이 있다. 우울증이 모두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자살, 우울증의 결과로 가끔 일어나는 이 항상 실존적 공허감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알았다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갖도록 강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자살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면 자살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을 중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젊었을 때 나는 4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한 대형 병원 병동에서 일했다.
그곳에는 아주 상태가 심한 우울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대부분 자살을 기도한 다음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언젠가 계산해 봤더니 4년 동안 나는 무려 1만 2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나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지금도 자살을 시도할 성향이 있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치료한다. 나는 그런 환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 자살 기도가 미소에 그친 사람들이 수없이 하는 얘기가 자살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다. 자살에 실패한 지 몇 주일 후, 몇 달 후, 그리고 몇 년 후 그들은 이렇게 회고했다. 당시에도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었으며 삶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비록 사정이 좋아질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어느 날 조만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아야 하고 그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살아남아야 할 책임감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집단신경 증후군의 두 번째 요소인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캐롤린 우드 셰리프가 주관했던 한 실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 그녀는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보이스카우트 그룹들이 서로 공격성을 갖게 했다. 그런 다음 관찰해 보니 소년들이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때에만 공격성이 누그러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동의 목표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이 실려있는 차를 진흙 구덩이에서 꺼내는 일 같은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표가 생기자마자 자신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에 도전을 받았고 서로 협동하게 됐다. 세 번째 문제인 중독에 관해서는 안네마리 폰 포르스트 마이어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생각난다. 시험과 통계 자료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알코올 중독자의 90%가 스스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스탠리 크리프너가 연구했던 약물 중독의 경우에는 환자의 100%가 만사 무의미해 보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의미에 대한 질문 그 자체로 돌아가 보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는 우선 환자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직면했던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내재된 잠재적인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환자의 삶 전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유사한 예로 영화를 들어보자. 영화는 수천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장면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의미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 개별적인 장면들을 보지 않고서는 영화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삶의 최종적인 의미 역시 임종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최종적인 의미는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의미가 각 개인의 지식과 믿음의 최선의 상태로 실현됐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로고테라피 치료라는 각도에서 보면 의미와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은 허공에 떠 있다거나 상아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의미에 대한 인식,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을 카를 빌러의 개념과 같은 노선에 있는 아하, 경험과 베르트 하이머, 이론의 노선에 있는 게슈탈트 지각 사이의 중간쯤에 놓고 싶다. 의미에 대한 지각은 고전적인 개념의 게슈탈트 지각과는 다르다. 게슈탈트 지각은 어떤 토대에서 어떤 형태를 갑자기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의미에 대한 지각은 현실에 깔려있는 가능성을 깨닫도록 만든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하는가를 깨닫게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샬럿 빌런은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들의 삶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며 공부하는 것뿐이다. 물론 이런 전기적인 접근법에 생물학적인 접근법을 가할 수도 있다. 로고테라피는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주는 프롬프터로서의 판단력을 갖고 있다. 그런 과제를 수행해 나가려면 판단력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잣대를 갖다 대야 하고 상황은 일련의 판단 기준과 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하지만 이 가치들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가치들은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류의 진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돼 왔다. 그 가치들은 인간이 하나의 생물로서 살아온 지난날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심오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콘레드 로렌츠도 생물학적 아프리오리라는 개념을 창안하면서 아마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최근에 나는 그와 함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 깔려있는 생물학적 토대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전적으로 내 생각에 동의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치의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물려받은 생물학적 유산에 그것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고테라피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삶의 의미에 도달하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의미는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에디트 바이스코프 요엘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을 성취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로고테라피 치료상의 개념이 정말로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적인 경험의 세계를 희생시키면서 외적인 성취의 세계에만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보완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로 들어가는 세 번째 길이다.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무력한 희생양도 그 자신을 뛰어넘고 그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인간은 개인적인 비극을 승리로 바꿔놓을 수 있다. 앞 장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에디트 바이스코프 요엘스는 로고테라피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피력했다. 로고테라피가 오늘날 미국 문화가 지니고 있는 건전하지 못한 성향을 근절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미국에는 자신의 시련을 자랑스러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품위 있는 것으로 만들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치유 불가능한 환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나는 인생의 4분의 1을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서 근무했으며 그동안 자신의 공경을 인간적인 성취로 바꾼 환자들의 능력을 보아왔다. 그런 사례에 덧붙여 인간이 시련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실제적인 증거도 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들은 베트남전 전쟁 포로 중 포로 생활의 엄청난 스트레스, 고문과 질병, 영양실조, 독방 감금 등에도 그것이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체험이며 그런 면에서 이로운 점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다. 비극 속에서의 낙관 중에서 내가 가장 강력하게 동조하는 것은 라틴어로 소위 인간에 대한 눈의라고 하는 것이다. 제리 롱은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인간 정신의 도전력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텍사르카나 가제테 지에 의하면 제리롱은 3년 전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목 아래 부분이 마비됐다. 사고를 당했을 때 그는 17살이었다. 요즘 롱은 입에 막대기를 물고 타이프를 친다. 그는 특수하게 고안된 전화기를 통해 지역사회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2개 듣고 있다. 인터콤이 롱에게 강의를 듣고 교실에서 하는 토론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밖에 그는 독서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글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리 롱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삶이 의미와 목표가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명의 날에 대한 나의 태도가 삶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신조가 됐습니다. 나는 내 목을 부러뜨렸지만 내 목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처음으로 심리학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내 장애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내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도달한 인간적인 성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곧 삶의 의미를 찾는데 시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이 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 시련에서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피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시련을 견디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롱은 자기 목을 부러뜨리도록 선택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물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 글자 그대로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유명한 예술가도 아니고 유명한 과학자도 아니었다.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유명한 운동선수도 아니었다. 그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공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었다. 이제 비극의 세 가지 요소 중 두 번째 해당하는 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신학적인 개념의 죄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소위 죄의 미스터리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죄를 발생시킨 생물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최종 분석에서도 여전히 그 죄가 해석 불가능한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의 범죄 그 자체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죄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자유의지와 책임을 지닌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리해야 할 기계로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지어 범죄자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한다. 일리노이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어떤 기결수는 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죄수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거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기회만 있었지요. 사회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 비난의 화살이 그 희생자에게 돌아갑니다. 센틴 교도소 수감자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를 털고 일어나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성장하고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됨으로써 그 죄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이해했다. 그 후 프랑크 E.W라는 전과자로부터 짧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는 과거 흉악범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고 테라피 모임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7명은 굳게 결속돼 있었으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처음부터 모임에 있었던 우리들이 힘껏 도와준 덕분에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다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지금은 자유의 몸입니다. 집단적인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행동에 대해 혹은 다른 집단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는 지칠 줄 모르고 집단적인 범죄의 개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으려면 요령 있는 가르침이 필요할 때가 많았다. 한 번은 한 미국 여자로부터 이런 비난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은 어떻게 아직도 책을 독일어로 쓸 수가 있지요? 그건 아돌프 히틀러가 쓰던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녀에게 집 부엌에 칼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당황스럽고 놀랍다는 제스처를 쓰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살인자들이 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죽였는데 어떻게 아직도 칼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더 이상 내가 독일어로 책을 쓰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다. 비극의 세 가지 요소 중 세 번째 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삶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삶의 순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시간들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지나간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일회성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각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분명 그렇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권한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적절하게 행동할 기회와 의미를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은 실제로 우리 삶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잠재적 가능성 그 자체도 큰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회를 써버리자마자 그리고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키자마자 단번에 모든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 속으로 보내고 그것은 그 속에서 안전하게 전달되고 보존된다. 과거 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저장되고 보존된다. 사람들은 그루터기만 남은 일회성이라는 반만 보고 자기 인생의 수확물을 쌓아놓은 과거라는 충만한 곡물 창고를 간과하고 잃어버리려는 경향이 있다. 수확물에는 그가 해놓은 일,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용기와 품위를 가지고 견딘 시련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나이 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한다. 물론 나이 든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고 기회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 대신 과거 속 실체, 즉 그들이 실현시켰던 잠재적 가능성들, 그들이 성취했던 의미들, 그들이 깨달았던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과거가 지닌 이 자산들을 가져갈 수 없다. 실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견지에서 보자면 삶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다. 적어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의미는 각 개인이 지닌 절대적인 가치와 보조를 같이 한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은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가치는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과거에 실현시킨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그 사람이 쓸모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건에 기반을 둔 것은 절대 아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런 유용성은 그 사람이 사회에 이로운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정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사람이 이루어낸 성과를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 즉 젊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요즘 사회의 특징이다.
실제로 이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를 무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과 인간의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사이에 놓여있는 엄청난 차이를 애매모호한 것으로 만든다. 만약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의 가치가 오로지 현재 그 사람이 지닌 유용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히틀러의 계획에 따라 자행된 안락사, 즉 나이가 들어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혹은 고통스러운 어떤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사람들을 죽였던 자비로운 행위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오로지 개인적인 모순의 탓으로 돌려버린다. 인간의 존엄성을 단순한 유용성과 혼동하는 것은 개념상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개념상 혼동의 근원은 현재 대학 캠퍼스는 물론 정신분석 치료실까지 널리 퍼져 있는 현대의 허무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심지어는 정신분석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세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허무주의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조지 A. 사전트가 이것을 학습된 무의미함이라고 한 것은 전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던 치료사를 기억하고 있다. 조지, 당신은 세상이 그저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란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의 위대한 목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일 뿐이지요. 당신이 오늘 어떻게 행동할까 결정하는 행위에는 아무 특별한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비관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볼 때 훈련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치료사는 훈련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허무주의를 방어하려는 도구로서 냉소주의를 심어주기보다는 허무주의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로고 테라피 치료사들이 다른 정신치료 학파에서 규정해 놓은 훈련 내용과 면허 요건을 따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필요하다면 늑대들과 함께 울부짖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늑대의 탈을 뒤집어 쓴 양이 되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과 로고 테라피의 고유한 인생 철학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음과 같은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로고 테라피가 그런 충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엘리자베스 S. 루카스는 정신치료 역사상 로고 테라피만큼 독단적이지 않은 학파는 이제까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제1회 로고 테라피 세계대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1980년 11월 6일에서 8일에서 정신치료를 다시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로고 테라피의 탈지도자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나의 관심은 주인의 목소리를 그저 흉내내기만 하는 앵무새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횃불을 독립적이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영혼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굶주림에 시달리도록 해보자. 배고픔이라는 절박한 압박이 점점 커짐에 따라 개인의 차이는 모호해지고 그 대신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표현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나타나게 된다. 감사하게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강제 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다. 그의 환자는 빅토리아 풍으로 호화롭게 디자인된 침상에 누워 있었지 아우슈비츠의 오물 더미 위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말과는 달리 강제 수용소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모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차이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돼지와 성자의 두 분류로 나뉘어졌다. 그런 것을 경험한 후 우리는 더 이상 성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됐다. 나는 맥시밀리언 콜베 신부를 생각한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결국 석탄산 주사를 맞고 살해됐다. 그리고 1983년에 성자로 추대됐다.
여러분은 원칙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경우만 들었다고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실현시키는 것도 힘들다. 스피노자 윤리학 마지막 문장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굳이 성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저 훌륭한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소수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소수의 반열에 합류하려는 도전 의지를 본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욱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경계심을 갖자.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경계심을. 아우슈비츠 이후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히로시마 이후 우리는 무엇이 위험한지 알게 됐다.